기후에 도전하기. 산업용지의 가장 큰 문제는 팬데믹이 아니다. 벤저로 운칸티와 이코노미스트 전 세계 재산통신원이라 많은 사람이 놀랄만한 사실은 1년 넘게 락다운이 실시되면서 상점과 레스토랑에 영향을 미친 지난이 대체로 사무실은 피해갔다는 점이다. 사무실 소유주들은 상당한 수요 충격을 피했고 대도시에서의 판매가는 많은 도시의 낮은 임대료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임대료 연체와 판매 부진은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 재택근무가 계속되면 사무 공간이 소모품이 될 수가 있다. 한 추정에 따르면 유럽의 수요는 향후 10년 동안에 17% 감소하고 미국에서는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직원들이 일주일에 3일 동안 집에서 일하면 미국의 건물, 건설, 운송, 산업, 기타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에서 전체적으로 평당 피트당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화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법인 임차인은 장기 임대 계약에 묶여 있고 근로자는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2022년 주요 과제는 장기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제 기관들의 노력과 관련이 된다. 요구되는 변화들에 비춰보면 많은 사무실이 노후화한 상태로 변할 수가 있다. 건물의 조명, 난방 또는 냉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 세계 탄소 가스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1%가 건물에서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은 에너지 사용량의 40%와 전체 대기 오염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은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사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목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런던 중심부에 있는 사무실 10곳 중에서 한 곳은 1년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2027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의 49%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나오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노후화하는 사무실 구역의 미래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임차인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2,000개 기업 중에서 5분의 1이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많은 기업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건물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포트폴리오를 제때 친환경화하지 못한 건물주는 잔인한 임대 시장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임차인은 최고 성능의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대 임대료의 11%를 더 부담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전 세계 사무실을 탈탄소화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건물주들에게 2022년은 심판의 해가 될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식사. 식량의 비싼 가격이 유지되면서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매튜 파바 금융통신원이다. 코로나19는 집값과는 반대되는 영향을 식량 가격에 미쳤다. 2020년 초 세계의 많은 부분이 락다운에 들어갔을 때 비축과 폐쇄된 국경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식량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몇 개월 후에 부유한 나라에서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고 경제가 다시 열렸을 때에야 비로소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지수에 따르면 식량 가격은 12개월 동안에 40%를 증가한 후에 2021년 5월에는 2011년 이후에 최고점에 도달했다. 2022년에는 급등을 초등한 힘들이
개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이는 식량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가격 상승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2018년 중국에서 발생한 돼지 독감으로 돼지떼가 절반으로 줄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2019년과 20년 걸쳐서 막대한 양의 돼지고기 및 대체 단백질을 돼지 사료용 곡물과 함께 수입해서 전 세계 재고가 감소했다. 이후에 이루어진 재고 보충은 2021년 중반까지 거의 끝난 것 같았지만 돼지 독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다른 살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염려는 2022년에도 지속되어서 식량시장의 변동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요인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주요 물류 지점에서의 활동을 지체하고 있는 시기에 국제무역이 재빨리 재개되면서 발생한 물류 문제다. 컨테이너가 부족하고 종종 가장 예민한 식품을 함흑하려다가 실현하는 많은 여객과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운송이 여전히 어려운 일임을 의미한다. 곡물과 설탕과 같은 필수품은 거대한 배를 타고 대량으로 운송되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수송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 유가가 반등해서 비료와 화학물질에서부터 들판과 바다를 가로지는 운송 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2년에 이러한 힘들이 약화할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농업 부분에서 그랬듯이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은 날씨가 될 것이다. 2021년 초의 가격은 북미와 남미의 곡물 생산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승했다. 파종과 수확 조건은 1년 내내 개선되었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또 다른 라니냐 1년 전에서 패턴을 결혼한 것과 같은 종류의 기상현상인데 겨울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21년에 잦았던 홍수와 산불의 형태로 나타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이번에는 전 세계 곡창지대의 식량 생산에 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외한다면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질 이유는 없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아마도 전 세계적인 식량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폭동을 촉발했던 2007년, 2008년도에 도달했던 최고점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국가 대부분은 당시 위기를 촉발한 일종의 보호무효주의적인 조처를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 대부분은 가공 처리되고 이것은 원자재의 더 높은 비용은 종종 매 단계에서 그것을 운송, 가공 및 판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흡수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좀 더 비싼 농산물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훨씬 덜 섭취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달걀과 거친 곡물을 더 많이 먹고 초콜릿, 바와 즉석식품은 덜 먹는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가공에 따른 이윤이 종종 크지 않다. 기회는 현재 가난한 국가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현지 통화와 평가 절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제한 및 혼란, 팬데믹과 및 그 여파로 인한 가계 수입 손실과 같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악화할 것이다. 강력한 구대책은 백신 접종일 것이다. 그래야만 부유한 국가들 밖의 경제들이 항구적으로 재개될 수가 있고 그들의 소득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그런 측면에서의 급속한 진전은 전망이 어둡다. 구조 호출. 기업 채무 불이행은 많지 않겠지만 신용 여건이 악화한다면 정크본들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것이다. 조스와 로버츠, 도시금융통신원이라. 위험한 부채 시장에서는 완곡업법이 많이 나온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또는 정크가 아닌 투기 등급 또는 고수익이라는 말로 통한다. 대출자들은 대출기간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을 꿈도 꾸지 않지만 일부 대출자들은 동의 없이 부채 가치를 낮추는 부실 교환에 참여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 등장한 수익성과 관련해서 특히 고상한 척도 중에 하나는
이자 에비타크라는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전 수입이다. 2021년엔 그런 환급함이 정당화되는 듯했다.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한 전 세계 채무 불이행률은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절반 수준인 7% 미만에서 시작이 되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가 되었다. 2007년부터 쫙. 전염병이 더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촉발되는 락다운 물결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률은 다음 3분기 동안의 하락세를 보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예측에 따르면 그것은 2022년에도 계속 하락하다가 4월 말이면 1.6%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 평균은 4.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막대한 재정적인 금전적인 지원이 이런 안정을 뒷받침해왔다. 정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을 마련했고 일시 회복 계획과 개인에 대한 경기 부양 지원금으로 개인 지출을 부양했다. 그 결과로 부채를 진 기업은 대부분 이를 상환할 현금을 얻을 수 있었다. 하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의 대대적인 확대를 통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것은 투자자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더 위험한 대출자에게 대출하도록 장려했다. 선효과는 미국 정크본드에 대한 신용 스프레드가 2007년 이후에 최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많은 고수익 채권의 이자율이 인플레이션보다 낮다.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투기 등급 채권 발행자조차도 돈을 빌리면 이익이 되는 상황임을 뜻한다.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로 시장을 계속 지지하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채권 매입을 줄일 예정이지만 2022년 중반 이전에 채권 매입을 완전히 멈추거나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가장 위험한 대출자라도 당분간은 낮은 이자율로 신용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렴한 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지속하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신용 여건이 나빠지면 부채 투자자들은 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1조 7천억 달러 가치의 미국 정부본드 중에서 2,500억 달러는 지난 1년 동안의 수익으로 이자 지급액을 겨우 충당하는 기업들이 빚진 것이다. 10년 이상 느슨해져 온 계약 조항들로 인해서 대출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대출기관이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졌다. 최악의 신용 등급을 받은 이들은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다. 금융상품의 요인 판매로 더 유명하다. 2020년은 기업 채무 불이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해가 되겠지만 상황이 바뀐다면 그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반흠 조직. 신흥시장은 부채를 대량으로 축적했다. 사이먼 콕스 홍콩. 2022년은 유명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1982년 8월 12일 멕시코 재무장관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은행들에게 부의주의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4일 안에 나라의 돈이 바닥날 것이라고 미국 은행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멕시코의 채무 불이행 선언 이후에 26개의 다른 개발도상국은 결국 부채 상환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위기는 세계은행의 양토한 아그마엘이 신흥시장이라는 용어를 만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시작되었다. 40년 후에 신흥시장은 다시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부채를 축적했다. 통신 IMF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정부 부채는 총 GDP의 약 63%에 달한다. 2018년 이후에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 부채 위기의 기념일이 다른 부채 위기의 기념일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이 아니오다. 1982년 붕괴 이전의 신흥시장은 단기만기와 변동 환율로 돈을 빌렸다.
오늘날 가장 큰 재무국들은 장기 채권을 대부분 자국 통화로 종종 현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29개의 가난한 나라들이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험에 처해 있다. S&P의 전세계 신용 등급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4개국이 낮은 CCC 플러스 등급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CCC 또는 CC 등급에 속하는 국가의 거의 절반이 1년 이내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대출자들 대부분은 규모가 매우 작아서 시스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0년 이미 채권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민간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IMF의 갚아야 하는 채무는 다른 문제다. 2022년에 갚아야 할 180억 달러를 포함해서 IMF에 대한 대규모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새로운 장기 대출을 IMF로부터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 대가로 IMF는 아르헨티나가 전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익을 축소하고 현실적인 환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합의에 열세를 진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유력한 부통령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가 대통령이 된 2003년에 IMF를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녀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틀림없이 가능한 한 IMF를 비난하려 들겠지만은 그들은 같은 수법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래는 이뤄질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가 말했듯이 신흥시장은 부채 위기 대신에 다양한 수준의 재정 상처를 겪을 수 있다. 상처가 나오면서 생기는 딱딱한 피부 조직처럼 높은 정부 부채와 적자는 정부의 유연성과 운신의 폭을 제한해서 추가 경기 침체에 대해 대응을 저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재정 적자는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했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도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야 했다. 2021년에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신흥시장 부채는 한 정부가 진 부채가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에버그란데가 과도한 확장으로 인해서 지게 된 부채였다. 에버그란데의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는 9개국을 제외한 모든 신흥 경제국의 공공부채를 초과한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2020년에 가장 큰 경제국인 중국에 들이온 가장 큰 문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1981년 아그마엘이 확인한 10개의 원래 신흥시장 중에서 3개국이 한국, 그리스, 칠레가 고소득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원래 10개국 중에서 하나는 아니다. 머지않아 상위 계층이 합류하기를 희망한다. 세계은행의 고소득 기준은 미국 유로지역, 중국, 일본 및 영국의 인플레이션율과 환율의 가중 평균치를 기반으로 매년 업데이트가 된다. 2020년 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12,695달러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잘 극복한다면 2023년에 고소득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022년은 신흥시장의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정중앙 왕국이 중위 소득 국가로 맞는 마지막 해일 테니까. 네.